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방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서 국방성 대변인은 추가 도발 시 선전포고로 관조하겠다는 심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형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 충돌까지 전제하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제 김여정 부부장이 사태가 재발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전 예비 지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여러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또 넘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무력 충돌로 번질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감시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평양에는 감시 초소를 증강했습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총참모부 발표 1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별도 담화를 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도 거들었습니다.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고 응수하면서도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북한은 주민까지 동원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런 행태가 흔들리는 내부 통제용이라고 보고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무시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소식을 접한 인민들의 반응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명을 동원해 수천만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괴뢰 한국 쓰레기 등 수위 높은 막말과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발언을 그대로 전하며 남한을 향한 적개심 고취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지난 금요일 밤 외무성명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주민에게 무인기 침투 주장을 알렸습니다. 이런 의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체제 위협을 강조해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제 위협을 확대를 시켜서 강조를 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주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우리 군을 비난하며 끔찍한 참변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러면서 북한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면 북한에 말려드는 거라며 무시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분석에 대해선 북한이 이길 승산이 크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 건전하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튼튼합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 행태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위해를 가한다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부장관이 서울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과 북한 도발을 둘러싼 우려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캠벨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를 열어 북한발 위협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풍선에 위치 추적 장치 GPS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풍선 위치를 활용해 고의로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잠시 뒤 화약이 터지며 공중에서 쓰레기 더미가 흩뿌려집니다. 지난 5월 오물풍선으로 시작된 북한 도발은 이렇듯 발열 타이머를 장착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적재물을 실은 봉지를 터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주로 낙하 과정에서 발생할 인명피해나 화재 위험성을 주시해왔습니다.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작동시키는데 주변에 불에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엔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걷어들인 쓰레기 풍선에서 위치 추적 장치 GPS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일부 풍선에만 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이동 경로를 들여다보면서 경험과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특정 지점에서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가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 서울청사, 국회 등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GPS가 달린 풍선을 공격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단순히 쓰레기 풍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풍선에 달린 봉투 속에 예를 들어서 폭탄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이라든지 군 관계자는 북한이 GPS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풍향 등 기상 극복에 한계가 있겠지만 풍선 부양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은 모두 6천여 개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번 주에 치러집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권이 강세를 보여온 부산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아성이었던 부산 금정에서 야당의 지지세가 올라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차례나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질세라 연거푸 부산에 찾아 정권 심판을 외쳤고 단일화에 참여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가세를 예고했습니다. 저희도 정쟁 해야 될 때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선거는 그런 거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애초 미니 재보선으로 예상됐지만 이젠 전국 선거 수준으로 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의 선거 영향을 우려하는 한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실언 논란을 부각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언성과 모욕으로 선거판을 흐리며 금정 국민께 불쾌감을 주는 민주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심판 선거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규정한 야당도 부마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과 선거를 연결하며 여론전에 열을 쏟았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은 11.6 재보선은 윤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입니다. 총선 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남에서도 야권 내부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치러지는 영광에서는 선거 캠프 사이 유권자 실어나르기나 금품 살포 의혹 제기까지 이어지며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차로 접어든 국정감사도 재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행안위의 경기도 상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를 추궁할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이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이 아닌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특성상 승패는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본투표율에 촉각을 기울이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윤호상 후보에게 각각 단일화와 정책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거에 이겨야 하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퇴행적인 보수 후보가 당선되면 현장 친화적 정책은 사라지고 독선과 불통, 갈등의 교육 행정으로 혼란이 커질 거라며 정책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두 후보 제안을 모두 들었지만 그동안의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결정적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번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단일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당을 이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 시장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명 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여권 인사들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해온 명태균 씨가 이번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소환했습니다. 2021년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경쟁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공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 시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이 판을 짰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다음 날인 3월 5일 명 씨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승리를 부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에게 안 의원과의 단일화를 위해 성일종 의원 추천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단일화 시점을 후보 등록 이후로 미루도록 한 것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 오 시장 측 모두 명 씨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3월 5일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만남은 10분 정도였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단일화 조건을 제안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허풍이라는 겁니다. 당시 단일화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오 시장 측 관계자도 협상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명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0일에 이어 또다시 선거 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 명 씨를 비난하며 검찰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야당의 공세 속에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 명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여권의 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를 열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증거 부족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여당에서도 기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라 검찰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년 넘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 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등 전주 90여 명도 전수조사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마쳤습니다. 애초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에 관여했거나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와 공범 등의 진술이 공개되며 의심이 다시 커진 데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여론 압박이 이어지며 막판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기소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18일로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 전에는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거란 관측인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서점가에 이른바 한강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대표 서점 사이트를 보면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소설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문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재고도 대부분 소진돼 상당수가 예약 판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출판업계는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인쇄, 제본 업체들은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 이른 아침부터 거대한 인쇄기계가 글자가 빽빽이 적힌 종이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인쇄하는 모습입니다. 한강 작가의 깜짝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수만 부의 물량 요청이 쏟아지면서 인쇄기계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까지 하며 공장을 지키는 직원들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한강님의 작품을 인쇄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본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성인 가슴 높이만큼 쌓인 원고들은 잘 묶여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를 제본하는 또 다른 업체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부터 전 직원이 총출동해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책을 기다릴 독자들을 위해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리던 작업 과정을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항상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문학계에 일어나니까 저희도 일도 많고 어떻게 좀 종이책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택 앞엔 수상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한강 작가가 대표인 책방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독서인들의 성지, 파주 출판단지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책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자주 오게 됐고 소설책 같은 거 많이 읽는데 책 같은 거 많이 읽다 보면은 제가 어디 있는지 까먹고 그냥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출판업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이 한국 문학, 나아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을 번역한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한강의 발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X에 한국 영자지 영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속 일부 문장을 별다른 설명 없이 공유했습니다. 스미스가 인용한 문장은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주거미대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등입니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2016년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공동 수상한 번역가로 한강의 작품을 세계 무대에 알린 1등 공신입니다. 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요계에서도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백 차트를 보면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가 일간 차트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강 작가는 3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 작성을 마친 뒤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뮤직비디오에도 노벨상 수상자를 울린 노래가 맞느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그 아름다운 문장이라든지 아름다운 세계를 포착했기 때문에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저변에는 세계 각국의 독자를 매료시킨 번역의 힘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한강 작가의 시적인 문체와 감성을 불어권에 소개한 숨은 공신입니다. 최경란 번역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번역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곳이 한국이 아니시죠? 네,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면은 지금 새벽 이른 시간대일 것 같은데요. 이른 시간에도 생방송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번역가님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많이 놀랐죠. 아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라서 수상 이런 거는 아예 예견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했고 현지 시간으로 13시 조금 넘어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2분 후에 그러니까 13시 7분에 국내에 있는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이제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고, 이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굉장히 물론 벅찬 감동이죠. 그러셨군요. 지난해 한강 작가님의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지난해 글라스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냈습니다. 네,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메디치상 이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프랑스 현지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메디치상의 효과가 아무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프랑스에서는 자국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사실 외국 문학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주로 이제 영미권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영미권 혹은 유럽권, 유럽 작가. 아시아 문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간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또 더욱이 아시아 문학 중에서도 순수 문학, 이제 불어 표현으로 하면 백색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대중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게 마련인데, 메디치상의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 제가 얼핏 출판 우리 편집자한테서 귀동냥으로 해서 들은 얘기가 연말에 한 10,000부 이상 나갔다 그러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문학으로서 그리고 순수 문학으로서 그 정도의 판매량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의 책이 번역가로서 어떤 좀 특별한 점이랄까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유, 매력적이죠. 네,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주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작가의 그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그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그 천착하는 그런 그 용기? 네. 까지, 그 굉장히 그런 감수성과 용기까지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네.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우니까 완전히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한동안 작업하는 동안은 그 세계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글에 담긴 감정까지 고스란히 전달을 해야 하는 게 번역이어서 번역을 제2의 창작이다 이렇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예로 든다면 번역에 소요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보통의 경우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면 작업을 마칠 수가 있고요. 네. 이 책도 마찬가지로 한 그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제주 4.3 사건이라는 아픈 현대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네. 배경에 대한 사전조사나 공부도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도 막연하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 사건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언론이나 이제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듣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야 이게 또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뭐 작업하면서 궁금한 것들은 찾아가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편리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한강 작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판의 제목이 아주 절묘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제목이 불가능한 작별인데 이렇게 네네. 제목을 정하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목의 의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이게 네. 이제 그 통사의 문제인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작별하지 않는다, 나는 작별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누군가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게 좀 굉장히 어설프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원문 제목이랑 가장 어울리는,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아보려다가 하니까 그건 문장으로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명사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공동 번역자께서 저한테 마구 다구치시는 거예요. 네. 어떡할래? 자꾸 어떡할래? 그러길래 제가 밀려서 벽까지 밀려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루어질 수 없는 작별, 미완성 작별, 불가능한 작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더니 딱 듣더니 그 순간에 불가능한 작별 이러고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제목을 출판사에 제안을 했을 때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목이 불가능한 작별인데 이게 사실 구조도 좀 복잡하고 제주 방언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옮길 것인지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사실 방언은 포기를 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사실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의 언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층리의 말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화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그 존칭의 정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용어랑 학술용어랑 틀리고, 네. 그리고 세대 간에도 언어가 틀리고, 저희가 쓰는 말하고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하고 틀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조선시대에 뭐 사대부가 쓰는 말이다. 근데 이런 거를 불어로 이제 뭐 프랑스어 고문으로 번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언어들이 사실은 있는데, 방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경우에 그거를, 어떤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형태로,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프랑스어에서 그렇게 딱 이제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찍어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각 방언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가진 방언들이, 그러니까 그 한국어 방언들이 가지는 그 맛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친밀감이나 뭐 안타까움이나 아니면 특별한 유머, 뭐 질감, 그 찰진 거, 그 거의 맛과 냄새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 독자들한테 가장 가깝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단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형태를 살짝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정서를 전달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책 번역하시면서 한 번도 내용을 작가에게 되물어 본 적이 없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어떻습니까? 작가에게 좀 문장의 의도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끔 있어요. 네.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그 조금 해석이 약간 그러니까 그 문장의 해석이 중의적일 수 있는 경우, 네. 아니면은 그 문맥을 쭉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이게 모순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이제 작가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게 뭐 매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우리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니까 네. 예. 질문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그 답변은 아주 간단한데 질문이 생길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하, 네. 질문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시죠. 한승원 작가께서 이번 노벨상 예. 선정 이후에 맛의 말을 살린 번역가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지금 번역의 힘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 한승원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앞으로 뭐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번역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 이제 해외에서 수상을 하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네. 그리고 뭐 후보작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좀 빈번해지고 하니까 네.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한테는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네.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한강 작가 책 구매 열풍이 불고 있고 지금 네. 뭐 예약 판매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 현재 분위기는 네. 어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뭐 지금 재고가 딸려서 그래서 지금 그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집자분께서.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야 하겠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여기서도 뭐 아무래도 노벨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갖게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작별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작뿐만 아니라 네. 예전에 출판되었던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한국 문학이 프랑스 현지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서서 프랑스에서는 자국 문학이 좀 주류를 이룬다라고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좀 한국 문학이 프랑스에 좀 전반적으로 퍼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그렇겠죠.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노벨상이라고 하는 건 뭐 그 다음은 없잖아요. 네. 세계 이제 정상의 이제 레벨을 다룬 그런 일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노벨상 수상작이라고 하면 네. 문학 애호가들이나 아니면 모든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다 비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독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테고, 네. 그 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또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라서 여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변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자, 번역가님 오늘 인터뷰가 첫 언론 생방송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 새벽 시간임에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최경란 번역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는 SUV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7대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 주위를 구조대원 여럿이 빙 둘러쌌습니다. 주변에 멈춰선 다른 차들 역시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과 다른 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1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갈 때 보니까 한 대는 완전히 형체를 못 알아보겠던 파손이 됐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가량은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튕겨 나오면서 차들이 연거푸 충돌한 거로 조사됐는데 현장에서 SUV 차량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갓길로 주행을 했대요. 경찰은 운전자 주장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바로 옆 언덕으로 넘어가면서 5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여 뒤, 이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용현 졸음쉼터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정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 오감동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면서 A씨 차량과 주차된 트럭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 논술 시험장에서 한 감독관이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도 남아 있어서 학교 측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대학 입학 수리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도로 걷어갔다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댓글도 보입니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시험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모두 문제지가 예정보다 이르게 배부됐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험을 치고 그 전에 1시 55분쯤에 시험지를 원래 대부받아야 했거든요. 제가 시험을 쳤던 고사장 기준으로는 한 12시 50분쯤에 대부가 됐었어요. 다른 고사실에 있던 응시자들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때 문제 내용이 유출됐던 거로 볼 만한 글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지를 배부하고 걷는 동안 따로 핸드폰 같은 걸 수거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벡터를 활용해서 푸는 거다, 말이다, 조건부 확률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이 또 있었고요. 연세대 측은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예정보다 1시간 이르게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한 게 맞는다면서도 당시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감독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 등 후속 대응책을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는 같은 시험 도중 문제 출제 오류를 확인해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기도 했던 상황. 대학 측이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은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세대는 보도 정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시간 착각으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건 맞지만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 해당 문제를 직접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올라온 문제지는 시험 종료 이후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수차례 대리 수업을 했어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교가 전 공과대학장 B씨의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교수가 수업 일부를 대리 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을 학과장이던 B씨가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과실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 3구 출신 의과대학 신입생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전국 39개 의대에 2024학년도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3.29%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86%,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에는 12.91%까지 축소됐다가 올해 다시 확대됐습니다. 중학생 3명 가운데 1명꼴로 내신 수학 과목이 60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중학교 3,277개 교회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학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으로 최저 등급을 받은 학생 비중이 35.2%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5개 과목 가운데 수학의 60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어가 29.6%, 과학이 29.3%, 사회 21.9%, 국어 18% 순이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오답 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취약 부분을 공략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는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재확인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훈련도 계속해야 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점수대별로 학습 전략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위권의 경우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돼 변별력 확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위권 수험생은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고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소 좀 생소한 부분의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이 변별력 어떤 그 학부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위권은 실수를 줄여 아는 문제 틀리지 않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본인이 몰라서 틀린 것인지 알고도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실수로 틀린 문항을 확실히 잡는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킬러 문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중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고난도 문제에서 시간을 전략하는 연습, 결국은 시간 맞춰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과목별 기본 개념들을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EBS 연계 교재를 통해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해당 교재의 문제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재점검하는 건 성적과 무관하게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다소 쉬웠던 9월보다는 6월 모의평가의 기준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부터 시장 금리가 이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시장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번 인하분도 시장에는 선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행이 시중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조 7천억 원 증가하며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여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왔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런 정책 압박이 계속된다면 대출금리는 당장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내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고요. 이와 별개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즉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두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출 DSR을 강화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최두희 기자의 리포트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기업 여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2,88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는 완화기조로 돌아선 상황.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산정 범위에서 빠져있던 전세대출,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거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 금융권 회사들을 별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두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주요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비빔밥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비빔밥 가격은 전달보다 0.7% 오른 11,03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빔밥은 지난해 1월 10,000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채소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주요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복권 판매 규모가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조 6천억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 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습니다. 상반기 판매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 복권이 2조 9,668억 원으로 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쇄복권, 결합복권, 전자복권 순이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대규모 자사주 매수로 고려아연의 재무 구조가 악화할 거라고 주장하자 고려아연이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양측 간의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진 입장문을 내고 주당 89만 원으로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해도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이미 심사했고 지분 20%를 전량 매수한 뒤 소각해도 부채 비율은 78%, 연결 기준 91%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부담으로 2030년이면 부채 비율이 2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요즘 식품업체들이 과거의 향수를 끌어내는 이른바 레트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의 포장을 그대로 구현한 한정판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74년 첫 선을 보인 뒤 오랜 기간 인기를 끈 초코파이입니다. 지금과 달리 포장지가 투명합니다. 이 업체는 출시 50주년을 맞아 투명 포장 초코파이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과자를 본 70대 소비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군대 때 올라 갔을 때 그래가지고 나트랑에 근무했거든. 그때 이걸 좀 나눠줬다고. 우리들 간식으로 먹으라고. 과거에 사랑받았다가 단종된 제품을 다시 내놓거나 포장을 똑같이 구현하는 이른바 레트로 마케팅이 최근 식품업계에서 활발합니다. 닭고기 전문 기업이 25년 전 출시한 공룡 모양 치킨은 어린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밥반찬이었습니다. 몸은 훌쩍 자랐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해 당시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포장지 보니까 어릴 적에 사달라고 엄마한테 뗐었는데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번 먹을 것 같아요. 4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블루베리 맛 껌을 재판매하면서 옛 디자인을 복원한 제과업체도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모두 한정판이란 점입니다. 과거의 향수는 항상 그 어떤 안정감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향수 마케팅은 항상 불황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런 아이템을 한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상품들이 희소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현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연합 리젠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전구는 육해공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섬 북부와 남부, 섬 동쪽에 투입한다며 훈련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타이완 섬에 접근하고 각 군 병종이 합동 돌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와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이란은 전쟁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와 병력을 이스라엘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란이나 이란 연계 민병대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런 결정이 미군 장병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란은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هر وضعیتی آمادگی داره. ما برای جنگ آماده هستیم. برای صلح هم آماده هستیم. 이라크는 이스라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이라크 영공을 지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لعدم وقوع الحرب. وإذا وقعت لا سمح الله فيجب بقاء العراق وأجوائه خارج إطار الحرب. 이란은 헤즈볼라 수장 등의 죽음에 보복한다며 지난 1일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200발 정도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 공격을 선언하면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 50km에 있는 빈야미나 인근 군기지가 헤즈볼라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군인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라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앞서 구급 당국은 이 공격으로 6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빈야미나 주둔 이스라엘의 골라니 여단을 향해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부 해안 도시 하이파 인근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브레인 난민촌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간 13일 앞서 공습을 받은 이웃을 돕기 위해 달려가다 변을 당했다고 알-아크샤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근 누세 이라크에서도 난민 보호소로 쓰이는 학교에 이스라엘군이 포격을 가해 어린이 포함 최소 1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가자 민방위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대선을 3주가량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세로 해리스와의 격차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와 바이든 측근들 간의 불화설도 불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각종 음모론을 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And I think sadly, frankly, the motives are quite transparent. To gain some advantage for themselves. To play politics with other people's heartbreak, and it is unconscionable. 미국 극우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외연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We've become the party of common sense. You know, we call it common sense. We're conservative. Who the hell knows? We might even be a little bit liberal. But you know what? We have common sense. We have common sense.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은 2%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TV 토론 직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며 결과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히스패닉계의 해리스 지지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때 70%에 달한 지지율이 지금은 5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는 강경한 불법 이민 메시지에도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2016년 28%에서 최근 37%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과 해리스 측근들 간의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측은 재선 포기를 여전히 아쉬워하고 해리스 측은 백악관의 미지근한 협조가 서운하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으로 향하던 남성이 검문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우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장전된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소지한 혐의로 라스베이거스 출신 49살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유세 참석자의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안관실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방부대에 사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대한민국이라 통칭한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 확인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남북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어제 20시부터 사격 대기 태세로 북한이 전환했다고 하는데, 자, 현재 북한의 군부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당연히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대들 8개의 포병 여단들의 뭐 기본적으로 뭐 작전 준비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 북한 측 얘기에 따르면은 뭐 전시 편성 체제로 해가지고 해서 그야말로 총원을 배치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8개 여단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저게 이제 북한이 포병여단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동원해가지고 해서 뭐 타격 준비를 한다. 그다음에 뭐 전시 상태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뭐 인원이 배치돼서 작전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저것이 실제 무슨 전쟁의 의도를 갖거나 정말 타격의 의도를 갖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이게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안심해라, 뭐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니고요. 네네. 당연히 북한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실제 이것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2015년 그 DMZ 도발, 포격 도발 그 당시에 보면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이제 전방 부대들 상당 부분 뭐 기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갖다가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출동시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북한의 의도가 지금 현 상태에서 완전히 더 높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국방성 대변인의 명의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참모부 담화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보고 있으면은요,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예비 지시. 그러니까 총참모부에서 작전 예비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시도 아니고 좀 뭔가 북한 나름 거기서 뭔가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것과 같은 멘트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사실 무슨 뭐 작전 예비 지시를 뭐 내렸다 그것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얘기를 한다.
사실은 좀 과거에 잘 볼 수 없던 이제 그런 형태인데, 자, 어쨌거나 북한이 한 번 정도는 지금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의도는 자, 이렇게 뭐 사실 8개 포병 여단 절대 적은 전력이 아닌데 그런 전력을 동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긴장의 수위를 가능한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이 무인기 전단 살포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태 재발 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참변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에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조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북한이 최근 보고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그 활동들, 특히 이제 군사력 노력들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공포감이랄까 혹은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전략사령부 창설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현무5 미사일, 그래서 북한 수뇌부를 경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권 종말 메시지니까 북한이 핵을 쓴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북한이 계속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미 뭐 한 거의 2차례, 3차례 이상 이 얘기들을 국군의 행사 얘기를 반복하고요. 김여정도 계속 날선 소리들을 내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심각하게 이러한 행동을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가 혹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적이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되려 저렇게 센 메시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굉장히 북한이 잔뜩 어떻게 보면 긴장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일단 북한이 뭐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격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북한 입장 안에서 복잡한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가 이제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라는 사실이 더 큰 공포를 줬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자, 그렇다면 무인기가 도대체 어떻게 날아가서 거기서 전단을 뿌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로 보면 왕복으로는 300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느 쪽에서 보내는지가 지금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제 민간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북한이 2014년에 무인기를 한국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로 보내기 시작해서 문제가 계속 됐었죠. 그 무인기가 비행한 거리가 최소 500km 이상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무인기는요, 중국제 민수형 무인기였습니다. 군용도 아니고 민수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직접 보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보냈던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파주 뭐 임진각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 전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일 수도 있고 뭐 김포일 수도 있고, 자, 그런 데서 가는 것도 직선으로 안 갔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라면 해안 쪽을 돌아서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 왕복거리는 200km가 그러니까 400km가 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비행을 했을 텐데, 이거 그럼 뭐 만들 수가 있냐? 충분히 민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이제 그러한 성능의 무인기를 민간 회사들이 만들어서, 뭐 중국의 경우이긴 하지만요, 그 전 부품 사다가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도 그만인 것이고요. 사실은 뭔가 그 어떤 뭐 국가 정보기관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데서 북한을 이렇게 저거 할 속일 의도로 보냈다면요, 차라리 그런 거를 그냥 그대로 중국제를 그대로 어디서 구하거나 카피를 해서 그냥 보내면 될 일이지, 저렇게 번거롭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기존의 군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삐라의 형태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북한이 수거해서 보낸 삐라 형태를 봤을 때도 이것은 기존의 대북 전단을 보낸 단체가 보낸 것은 또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대북 전단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제한된 이 안에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빼백하게 글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저장단지도 보내고 맞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왜냐면 그거 퍼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퍼트리는 데 있어서 그닥 그 노하우가 있는 곳은 아니구나. 일단 묶음통으로 해가지고 떨구면은 저게 중간에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그 폭탄처럼 비산이 돼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뿌려지면 모를까, 통으로 통째로 떨궜다라는 거는 투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전문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일단 삐라의 형태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 종이 재질도 보고 있으면은 기존의 그 대북 전단에서 활용하는 그런 굉장히 얇고 이렇게 그 물에 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방수 성능을 어느 정도 갖춘 네. 그런 재질로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존에 보내던 단체에서 한 행동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뭐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북 단체도 아니라면 그럼 어디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은 충분하다. 기술 예. 충분하다. 그다음에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을 답답해했던 분들이 직접 보낼 수 있지도 않겠느냐. 과거에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있으면은요,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온 그런 민간인의 사례 같은 것들도 이 그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에서 보는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쭉 설명을 해주신 대로 북한 측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부 그 결속용 메시지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작극의 예. 가능성을 일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자작극을 얘기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있는 평양 상공이 뚫린 거예요. 예. 그것도 3번씩이나. 이거는 사실은 뭐 평방사에 있는 주요 인원들이 숙청이 여러 차례도 그 당연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치고해. 게다가 3차례 넘어갔다는 거는 3차례 격추를 다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치부를 직접 공개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이 자기네 평양 방공망에 허점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네. 근데 저것을 그 굳이 노동신문에 실어가지고 해서 한다? 자작극인데 저는 읽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내부 결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희가 나쁜 대상들이니까 우리는 모여서 잘 싸워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내부 결속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결속의 메시지보다는 내부 통제의 메시지를 읽혀줍니다. 통제의 메시지요. 예, 결속과 통제의 차이는, 결속은 자, 잘 모아서 이렇게 뭔가 싸우자 나가자라는 거라면, 통제는 너 만에 하나 저런 무인기에서 떨군 삐라나 이런 거를 주스면은 그 무사치 못할 것이다. 예. 라는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북한이 계속 지금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오물풍선 같은 것들을 보내고 하면서, 그러니까 쓰레기 풍선 같은 걸 보내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북 전단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렵지만 사실 대북 전단이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예.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바람에만 의존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무인기가 와서 이런 대북 전단을 정말 제대로 살포하기 시작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 관련된 일들이 추가로 일어나서 만약에 지금 대북 전단 넘어오듯이 북한으로 마음대로 무인기가 드나드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감대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기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강경하게 거의 전쟁과 준하는 형식으로 대응해서 너희들이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사전 포석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어떤 이런 격렬한 반응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도발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16일에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도발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여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 무인기가 뭐 주체가 누군지는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소에 이것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정부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이렇게 소위 에스컬레이트 확전되는 예.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미리 갖춰놔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이 필요한지 혹은 확장 억제 자산이 조금 더 이쪽에 배치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후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를 좀 앞당겨서 실시를 한다거나 혹은 가볍게라도 새로운 훈련들을 또 준비한다거나 다양한 대응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시점에서 미국과 협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 핵 사용 시의 정권 종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 말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허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한미 연합 연습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핵과 관련된 행동을 잘못했다. 이러면 무조건 북한 정권은 전부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훈련과 절차들을 사실상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혹시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아마도 그런 이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 이후로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오세훈 시장의 당선 전략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다음 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승리를 부탁받았고 그에 맞춰 판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 등록일 이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서 오 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이길 수 있었다며 단일화 시점과 협상 전략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주도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 시장 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2021년 3월 5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며 만남은 10분 정도로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 부탁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 씨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단일화를 비롯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단일화 협상 상황에 관여한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도 협상팀이 논의해 안철수 후보 캠프와 단일화 협의를 진행했다며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무엇이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느냐며 선거 브로커의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단호히 처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역 없이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선거 브로커에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를 열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였던 코나아이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 절반 이상이 훈계나 견책, 경고 같은 가벼운 수위의 내부 징계를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행위가 적발된 직원 21명 가운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9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견책이 6명, 훈계와 경고가 각각 3명 등이었고 고위 공무원인 3급 직원이 폭행을 저질러 송치됐는데도 내부 징계 없이 사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번 주에 치러집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권이 강세를 보여온 부산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수성이냐 탈원이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아성이었던 부산 금정에서 야당의 지지세가 올라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차례나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질세라 연거푸 부산에 찾아 정권 심판을 외쳤고 단일화에 참여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가세를 예고했습니다. 저희도 정쟁 해야 될 때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선거는 그런 거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애초 미니 재보선으로 예상됐지만 이젠 전국 선거 수준으로 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의 선거 영향을 우려하는 한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실언 논란을 부각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언성과 모욕으로 선거판을 흐리며 금정 국민께 불쾌감을 주는 민주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심판 선거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규정한 야당도 부마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과 선거를 연결하며 여론전에 열을 쏟았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은 10.16 재보선은 윤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입니다. 총선 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남에서도 야권 내부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치러지는 영광에서는 선거 캠프 사이 유권자 실어 나르기나 금품 살포 의혹 제기까지 이어지며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차로 접어든 국정감사도 재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행안위의 경기도 상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를 추궁할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이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이 아닌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특성상 승패는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본투표율에 촉각을 기울이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난 8월 이후 44일 만에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화천군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3,500여 마리를 도살 처분하고 화천군과 근처 5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내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은 물론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산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100억 원 넘게 들인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사가 쓸고 내려오며 가정집은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엉망이 됐고요. 차량도 그대로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주택 한 채를 집어삼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토사물과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횡성 청일면과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두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모두 25,633곳을 지정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 들인 돈은 100억 원 이상. 같은 기간 모두 5,000건 가까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작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4,570건이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겁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2,410건 가운데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건 단 73건으로 3%에 불과한 상황. 감사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지역이 잘못 선택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과 무리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산림 난개발로 인한 장마철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실태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도 착륙장이 아니라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온 건 처음인데요.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2분 40여 초 뒤 고도 69km에서 1단 추진체 슈퍼 헤비가 분리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던 추진체는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조금 전 이륙했던 바로 그 발사대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며 속도를 줄인 로켓을 발사대 위쪽 로봇팔이 젓가락처럼 붙잡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발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착륙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로켓이 발사대에 바로 착륙하면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진체에 실려 발사된 우주선 스타쉽도 66분 뒤 인도양의 목표 수역에 예정대로 낙하했습니다. 스타쉽은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에 쓰일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이르면 한국 시각으로 15일 발사됩니다. 현재 시간 13일 나사에 따르면 유로파 클리퍼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4일 낮 12시 6분,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내일 새벽 1시 6분에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의 체험 공간이 열렸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오랜 한국 어린이들의 놀이부터 음식까지 K컬처를 경험하는 게임에 미국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공개 90여일 만에 2억 6,500만 명의 눈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았던 오징어 게임.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마련된 게임 체험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현실판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찐팬들입니다. We're so excited and we're actually really nervous. Yeah, we're really nervous, but we're really excited. We think that it looks amazing and we're excited to play. 첫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유리 징검다리를 응용한 걸음 기억하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게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슬치기 게임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귀여운 모습이지만 무서운 영희의 눈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We're both big Squid Game fans. Yeah. We just finished the game. She came in 6th and we had a really good time.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fun. Better than we expected. Yeah. The games, very interactive, super good. 가족, 친구와 체험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5개 게임에 참여해 경쟁을 펼치고 한국 스낵과 K-팝을 즐겼습니다. Why do you like the Squid Games? Because it was fun and it had so many effects. I just liked it. I liked it a lot. Okay. And do you like K-pop? Yeah, I like it, I guess. Yeah, I do like K-pop. And do you like South Korea? Yeah! Do you love South Korea? Yeah! 비영어권 첫 에미상을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Season 2 launches on December 26th. I obviously can't reveal any of the secrets, but it's an amazing series, and I think the second season definitely delivers, and people are going to love it as much as the first one. 뉴욕에서 문을 연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은 이달 스페인 마드리드와 호주 시드니를 거쳐 내년 초에는 서울에서 한국 팬들을 만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유튜브가 짧은 길이의 동영상 서비스 쇼츠의 최대 길이를 기존 1분에서 3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경쟁사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는데 유튜브 측은 더 길어진 영상에 더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데 이어 요르단전에서 황희찬과 엄지성까지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공격수들의 줄부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요르단전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배준호에게 더 큰 기대가 쏠립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홈 경기를 이틀 앞두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적응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손흥민이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데 이어 요르단전에서 다친 황희찬과 엄지성까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 분위기가 가라앉을 만도 하지만 여느 때처럼 선수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요르단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오형규의 추가골을 도우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준호의 존재는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몇 번 얼굴을 보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해진 게 있는 것 같고 또 형들이 워낙 편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경기력에도 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A매치 3경기에 모두 교체로 나섰던 배준호는 이라크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오른쪽에 이강인과 양쪽 측면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항상 강인이 형을 이제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또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너무 좋았고 또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같이 뛰면서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진의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려 5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승우는 특유의 재치 넘치는 소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티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석으로 왔습니다. 캐리어에 앉아서 맨디의 그 축구로 좋아서 잘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요르단을 완파하고 B조 선두로 뛰어오른 우리나라는 이라크까지 이길 경우 선두 독주 체제를 이어가며 남은 6경기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부상으로 소속팀 토트넘과 우리 대표팀에서 뛰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이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의 사진과 함께 곧 돌아간다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로파 리그 경기 도중 허벅지에 이상을 느낀 손흥민은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 왔습니다. 직접 복귀를 예고하면서 손흥민은 이르면 오는 19일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시간당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영남 지방까지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